빚이 5억 원. 와, 상상만 해도 정말 막막한 금액이잖아요. 근데 이 빚의 96%를 법적으로 탕감받고 딱 4%만 갚은 다음에 새 출발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.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? 오늘 정말 믿기 힘든 이 개인회생 성공 사례, 그 사건 기록을 같이 한번 열어보려고 합니다. 네, 바로 이 숫자 4%입니다. 이게 바로 이 사건의 최종 변제율이에요. 다시 말해서 빚의 96%는 안 갚아도 된다, 이런 판결을 받았다는 건데, 아니, 도대체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?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 질문입니다. 5억이라는 엄청난 빚을 매달 한 58만 원씩 3년 갚는 걸로 끝낼 수 있었다? 그 비밀의 조각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한번 맞춰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사건 파일을 한번 열어볼까요? 우선 전체적인 사건 개요부터 한번 훑어보고요. 그 다음에 5개월 동안 정말 긴박하게 돌아갔던 진행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따라가 볼 거예요. 그리고 이 사건의 진짜 심장부죠. 법인자산 방어전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자세히 뜯어보고 최종 변제금은 또 어떻게 계산됐는지,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결과가 뭘 의미하는지 순서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섹션입니다. 이 사건은요, 그냥 변제율만 낮은 게 아니에요. 법원의 아주 까다로운 요구들을 성공적으로 아주 현명하게 방어해냈다는 점에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 봐야 합니다. 사건 신청하고 법원에서 개시 결정을 받기까지 걸린 시간이 약 5개월입니다. 근데 그동안 법원에서 무려 4번이나 이 서류 더 내세요, 저거 소명하세요 하는 보정 권고를 내렸어요. 와, 서류만 봐도 얼마나 치열한 싸움이 오고 갔는지 짐작이 가시죠? 그럼 이제 그 5개월 동안의 기록을 아주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볼게요. 날짜별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시간 순서대로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. 자,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. 2025년 8월 6일에 신청서가 딱 접수됐어요.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날짜가 있습니다. 바로 10월 20일, 2차 보정 권고가 나온 날이에요. 이때 법원이 처음으로 당신 법인 주식 있네? 그거 가치 평가해서 재산 목록에 포함시켜. 이렇게 요구를 한 거죠. 바로 이 지점. 여기서부터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. 그 뒤로도 몇 번이나 서류가 오가고 진짜 팽팽한 5개월이었죠. 그러고 나서야 마침내 2026년 1월 5일에 개시 결정이 딱 내려집니다. 자, 이제 이 사건의 가장 뜨거웠던 부분, 그 심장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도대체 법원이랑 신청인은 뭘 가지고 그렇게 치열하게 다퉜던 걸까요? 그게 바로 법인자산 문제였습니다. 우선 이분이 왜 개인회생까지 오게 됐는지 그 배경부터 간단히 볼 때요. 버는 돈만으로는 생활비랑 빚 이자를 감당할 수가 없었고 운영하던 사업도 어려워지면서 빚이 그냥 눈덩이처럼 불어난 거죠. 거기에 본인하고 가족병원비 부담까지 확 겹치면서 결국 카드론으로 막고 대출로 막는 돌려막기가 한계에 부딪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. 바로 이런 상황에서 법원은 뭘 가장 날카롭게 봤을까요? 네, 바로 신청인이 가지고 있던 법인 자산이었습니다. 아니, 법원은 왜 이렇게 이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들었을까요? 바로 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는 것 때문인데요.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아무리 그래도 채무자 재산 다 팔아서 나눠주는 것보다는 채권자들이 더 많이 받아가야 한다는 법에 딱 정해진 원칙이에요. 그러니까 법원 입장에서는 신청자 재산을 하나부터 10까지 샅샅이 확인해야만 했던 거죠. 자, 첫 번째 충돌 지점입니다. 법원이 딱 보니까 신청인한테 법인이 하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 법인의 자산이 있으니 가지고 있는 주식 가치를 평가해서 빚 갚는 데 보태세요 라고 명령한 겁니다. 근데 여기서 신청인 측이 기가 막힌 대응을 합니다. 판사님, 이 법인 지금 사실상 휴업 상태라 수익이 전혀 없습니다. 그리고 빚도 많아서 실질적인 주식 가치는 0원입니다. 이걸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전문가의 공식 평가서까지 딱 제출해서 증명해낸 거죠. 두 번째 쟁점은 소득하고 생계비였어요. 법원은 법인에서도 혹시 돈 버는 거 아니에요? 그것도 소득에 합산하고 생계비는 최소한으로 줄여서 빚이나 더 갚으세요. 이렇게 압박을 한 거죠. 여기서 신청인 측이 아주 현명한 전략을 씁니다. 법인에서 받는 월급이 없다는 건 명확한 자료로 방어를 해내고 대신 생계비는 법원이 제시한 기준을 받아들인 거예요. 더 깎이지 않으려는 아주 전략적인 선택이었죠. 자,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관문입니다. 법원이 이번에는 최근 1년 동안 받은 대출금 어디에 썼는지 100만 원 단위로 전부 다 밝히세요. 설명 못하면 그 돈 어딘가 숨겨놓은 걸로 보고 재산에 포함시킬 겁니다. 라고 한 거예요. 이게 단순히 돈 흐름만 보려는 게 아니거든요.
혹시라도 재산을 숨겼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아주 강한 의지죠. 여기서 신청인 측은 모든 금융 기록을 다 뒤져서 자금 흐름표를 만들어서 제출합니다. 사업에 썼고 생활비로 썼고 다른 빚 갚는 데 썼다는 걸 완벽하게 증명해서 재산 은닉 의혹을 완전히 털어버렸습니다. 자, 이렇게 치열한 법적 공방 끝에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이 드디어 확정됐습니다. 그럼 이제 이걸 바탕으로 매달 얼마를 갚아야 하는지 그 최종 계산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이 세 가지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. 법원이 인정한 한 달 소득은 약 203만 원, 그리고 최소한의 생활을 위해서 보장해준 생계비가 약 143만 원이에요. 그러니까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, 즉 매달 빚을 갚는 데 쓸 수 있는 돈, 이걸 가용소득이라고 하는데 이게 약 58만 원으로 결정된 겁니다. 계산 과정은 아주 간단합니다. 월소득 203만 원에서 생계비 약 143만 원을 빼고요. 여기에 이 절차를 관리해주는 회생위원회 보수로 약 11,000원 정도를 또 빼면 최종적으로 매달 갚아야 할 돈 58만 3,582원이 나오는 거죠. 바로 이 돈을 36개월 동안 갚게 되는 겁니다. 그럼 이 모든 과정이 과연 어떤 최종 결과를 만들어냈을까요? 그리고 우리가 이 사례를 통해서 뭘 배울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. 이 표 한 장이 이 사건의 모든 걸 말해줍니다. 왼쪽이 처음에 신청할 때 냈던 재산 목록이고 오른쪽이 최종 확정된 재산 목록이에요. 가장 치열하게 싸웠던 법인 주식 가치 그리고 재산의 합계, 즉 청산 가치 부분을 한번 보세요. 법원이 그렇게 강하게 압박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단 1원도 오르지 않았습니다. 완벽하게 방어에 성공한 거죠.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? 네, 바로 이겁니다. 이 사건 승리의 결정적인 한 방은 바로 서류상 자산으로 잡힐 뻔했던 그 법인 주식의 가치를 0원으로 증명해낸 것이었어요. 이게 바로 낮은 변제율을 지켜낸 핵심 중의 핵심이었죠. 자, 그래서 최종 결과가 어떻게 됐냐? 총 빚이 원금만 거의 5억 원이었는데 3년 동안 갚는 돈은 다 합쳐서 약 2,100만 원. 그래서 최종 변제율이 약 4%가 된 겁니다. 결과적으로 이자는 100% 전액, 그리고 원금의 96%를 면제받게 된 거죠. 이 그래프를 보시면 한눈에 들어오죠. 전체 빚이라는 큰 파이에서 내가 실제로 갚은 부분은 저 작은 4% 조각에 불과하고요. 나머지 96%는 법적으로 더해서 갚을 의무가 없어진 겁니다.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건 파일에서 얻어야 할 교훈은 뭘까요? 첫째, 법원이 이 서류 내라 저거 해명해라 할 때 그냥 수동적으로 따르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적극 방어하고 소명해야 한다는 것. 둘째, 모든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꼼꼼한 자료 준비가 결과를 바꾼다는 것.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부에는 자산으로 잡혀 있어도 실제 가치는 0일 수 있다는 사실.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는 능력이 정말 중요하다는 점입니다. 오늘 우리는 한 개인이 재무적으로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서는 과정을 함께 따라가 봤습니다. 이 사례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. 당신의 재무제표에 찍혀있는 그 숫자들이 정말 당신의 진짜 가치를 말해주고 있나요? 어쩌면 진짜 자산과 부채의 경계선은 서류 위가 아니라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증명해내느냐에 달려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.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